안녕하세요 여러분, 동훈쌤입니다. 오늘은 동아시아사 총정리 7번째 시간으로 동아시아 각국의 근대화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7단원, 8단원, 9단원은 근현대사 부분인데 이 동아시아 근현대사 부분도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니까 보다 밀도 있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오늘 7단원 주요 포인트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동아시아 각국의 개항 과정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이 개항하고 나서 이 동아시아 청나라와 일본은 서양과 불평등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 불평등 조약의 내용에 대해서도 같이 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청나라와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동아시아 각국이 펼쳤던 근대화 운동은 어떤 것인지 살펴볼 것이고요. 이 청나라와 일본은 근대화 운동을 추진하고 난 다음에 전쟁을 하기도 하는데 이 전쟁이 청일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청일전쟁의 결과 맺었던 조약이 시모노세키 조약이었는데 이 조약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럼 우선적으로는 1, 2차 아편 전쟁에 대해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영국은 청나라와 무역에서 공행무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공행무역이란 거는 청나라의 공행이라는 상인을 통해서만 영국이 무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국은 이런 제한된 무역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이 있었고 한편으로 청나라 무역에서 계속해서 적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에 영국은 이 문제를 타개할 목적으로 인도에서 아편을 끌어들여서 영국, 인도, 청나라가 무역에 참가하는 삼광무역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편의 경우에는 아편은 굉장히 마약으로서 중독성이 심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편을 무역에서 끌어들이다 보니까 청나라에서 아편 중독자가 굉장히 심해져서 아편의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결과 오히려 반대로 청나라의 은 유출이 심화되고 청나라가 무역에서 적자를 면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편으로 인해서 청나라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청나라에서는 임칙서라는 관리를 파견해서 이 아편을 몰수하는 아편 무역을 단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영국은 이것은 아편을 함부로 몰수하는 것은 무역 규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청나라하고 마찰이 생기게 되었고요. 그 결과 영국과 청나라는 마침내 1차 아편 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 아편 전쟁의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끌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동아시아의 강대국이었던 중국과 산업화된 영국이라는 서양 국가끼리의 싸움이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결과는 근대화된 영국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청나라의 패배로 마침내 1842년에 난징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요. 하나같이 영국에 유리한 불평등 조약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상하이를 비롯해서 청나라의 5개 항구가 개항되었고요. 영국의 홍콩이 이때 한량되게 됩니다. 한편으로 영국은 이때 당시에 영사재판권과 최혜국 대우권을 서로 또 갖게 되었는데요. 영사재판권의 경우에는 영국인이 청나라에서 잘못을 저지른다 하더라도 영국 법에 의거해서 영국 외교관으로부터 재판을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최혜국 대우라는 것은 청나라가 이후로 서양의 다른 국가랑 무역을 해서 그 국가한테 좋은 혜택을 줄 경우 영국에도 자동적으로 똑같이 좋은 대우를 주게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튼 이런 것을 통해서 모두가 불평등한 조약이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이 난징 조약을 계기로 해서 여전히 무역이 만족스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당시에 이 청나라와 무역을 더 확대할 목표로 당시 에로호 사건을 구실로 해서 프랑스와 함께 2차 아편 전쟁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 에로호 사건은 영국인 선장이 있었던 배가 에로호였는데 여기에 있던 깃발을 청나라 병사들이 함부로 내리는 듯 영국 깃발을 모독했다 해가지고 터무니없는 핑계를 가지고 영국이 프랑스와 함께 전쟁을 일으켰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때도 역시나 보면 청나라의 일방적인 패배로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청나라의 패배로 베이징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요. 1860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이때는 청나라한테도 굉장히 타격이 컸던 것이 당시 청나라 황제가 베이징이 점령됨에 따라서 멀리 열하까지 피난을 가는, 즉 수도였던 베이징을 버리고 피난을 가는 그런 수모를 겪기도 했었습니다. 책에서는 한편으로는 이제 텐진 조약하고 이제 베이징 조약으로 같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텐진 조약을 처음에 맺으려 했었지만 청나라하고 영국, 프랑스 간에 마찰이 생겨서 다시 전쟁을 하다가 베이징 조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이 텐진 조약과 베이징 조약은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전히 베이징 조약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은, 자, 첫 번째로는 마침내 서양의 종교였던 크리스트교의 포교를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외국인들이 이제 청나라 육지에까지도 여행할 수 있는 내지 여행권이 허용되었다는 것인데요. 사실은 내지 여행권이라 했지만 청나라 내륙에서도 무역을 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한편으로 서양에 있었던 영국이나 프랑스의 외교 사절단은 베이징에 주재하는 것도 허용되었습니다. 즉 외교관이 계속해서 베이징에 상주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죠. 추가적으로 난징 조약 때는 5개 항구가 개항되었지만 이 베이징 조약을 통해서는 항구가 10개가 추가 개항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당시 이 베이징 조약을 러시아의 중재로 마침내 영국, 프랑스와 청나라 간에 맺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청나라는 당시 러시아한테도 조약을 체결해 준 대가로 많은 것을 허용해 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러시아는 이 청나라로부터 마침내 연해주라는 땅까지 이 한량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큰 타격을 청나라한테 주었던 사건이 이 베이징 조약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청나라는 이렇게 굉장히 당시 불리한 입장 속에서 이 서양과의 무역에서 마침내 개항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에도 막부, 일본의 개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청나라가 1차 아편 전쟁에서 영국한테 크게 깨졌다는 소식은 당시 일본에도 상당한 불안감을 주었습니다. 자, 이런 일본의 에도 막부를 개항시켰던 나라는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멀리 태평양 쪽에 있었는데 이 태평양에서 중국까지 가서 무역을 하다 보니까 중간 기착지가 필요했고 그 중간 기착지로 바로 일본이 선택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미국에서는 페리를 보내서 일본 앞바다에서 무력 시위를 보이면서 에도 막부를 개항을 하자고 계속해서 압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미국에 맞설 힘이 없었던 에도 막부는 어쩔 수 없이 미국과 화친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미일 화친 조약이었습니다. 1854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이때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 시모다와 하코다테 항구를 개항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영사 주재권을 허용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이 영사 그러면 무조건 재판권을 생각하는데요. 이때는 그렇지 않고 영사 주재권, 즉 미국인 외교관들이 일본에 머물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특징은 최혜국 대우까지 허용이 되었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난징 조약 때도 청나라가 영국한테 허용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즉 이런 내용들을 보면 하나같이 미국의 주도로 일으켰던, 즉 일방적인 불평등 조약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미국은 이런 미일 화친 조약을 가지고만 만족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본과의 더욱 큰 통상 확대를 위해서 미국은 이후로 추가적으로 일본과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4년 뒤에 있었던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이었습니다. 여기서는 나가사키, 니가타, 요코하마 같은 이런 추가적인 항구들을 개항하게 되었고요. 이때 특징이 그 미일 화친 조약에 있었던 영사 주재권과 비교해서 영사 재판권이 이때부터 인정되었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에도 막부가 조약을 체결하고 나서
이후로 다른 서양 열강들도 일본과 계속해서 조약 체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들은 모두 하나같이 불평등한 조약이었고, 이 결과 에도 막부의 권위가 크게 약화되어서 일본의 정치에도 상당히 많은 변화를 주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태평 청구운동과 양무운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서양과의 불평등 조약을 계기로 해서 청나라의 권위는 크게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이 청나라에는 서양의 여러 문화가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크리스트교를 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청나라 사람이었던 홍수전은 이 크리스트교의 영향을 받아서 배상제회라는 단체를 만들게 되었었는데요. 당시 홍수전의 꿈에서 하느님이 나타나서 홍수전을 자신의 아들이고 예수는 홍수전의 형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홍수전에게 세상을 구하라고 이야기를 해서 배상제회, 여기서 말하는 상제라는 것은 하느님을 이야기하죠. 하느님을 떠받드는 단체를 조직하고 세상을 평등하게 만들겠다는 태평천국운동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태평천국에서 내세웠던 구호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인간평등 내지는 남녀평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조전무제도란 것을 내세우기도 했었는데요. 이것은 토지를 균분해서 분배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으로 태평천국운동에서는 멸만흥안이라는 구호를 내세우기도 했었는데요. 청나라를 만주족이 세웠는데 이 청나라에 대해서 한족들이 피지배의 입장이다 보니까 앞으로는 만주족을 멸망시키고 다시 한족을 부흥시키겠다는 구호를 내세웠던 것입니다. 이런 태평천국운동은 당시 중국 강남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크게 확산되었습니다. 그 규모가 대단해가지고 어느 순간이 되었을 때는 중국은 양분되어서 남쪽은 태평천국, 북쪽은 청나라로 갈라졌다고 봐도 문제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태평천국 운동에 대해서 당시 한인 신사들, 즉 청나라의 지배층들은 반대 입장이었습니다. 특히 이들은 인간 평등이나 토지 균분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사람들이었고, 이에 이들은 의용군을 조직해서 태평천국군에 조직적으로 대항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태평천국 운동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1860년이 되면은 마침내 청나라가 서양 열강과 베이징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양 열강 입장에서는 당시 중국이 태평천국과 청나라로 갈라져 있었는데 이 베이징 조약을 계기로 해서 청나라를 중심으로 중국을 운영하는 것이 보다 안정적이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에 서양 열강은 이 청나라 정부를 지원하기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서양 군대는 이 의용군과 같이 합류해서 같이 연합작전을 펼쳐서 태평천국 군대를 공격하게 되었고, 마침내 이런 우수한 서양 열강의 공격으로 인해서 태평천국 군대는 결국 1864년이 되면은 긴 항쟁을 끝마치고 결국 진압되게 되었습니다. 자, 방금 태평천국을 진압하는데 한인 신사들과 서양 열강이 같이 힘을 합치게 되었다고 했었는데요. 이때 한인 신사들은 태평천국을 같이 공격하는 과정에서 서양 무기의 우수함에 크게 놀라게 됩니다. 이에 이들은 앞으로 서양의 무기와 기술을 배우자는 운동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이 운동을 서양의 무기를 배우자는 운동이라 해서 양무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중체서용의 구호를 내세우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중체서용이라는 것은 체자가 몸체자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몸을 근본으로 해서 서양의 기술만 수용하자, 이런 뜻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양무운동은 명백한 한계점이 있었는데요. 우선 한인 신사들이 각자 추진하다 보니까 중앙의 지원을 받지 못했고요. 지방마다 개별적으로 운행되었다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이들은 통일된 힘을 결합시키지 못하고 내부 분열이 심하다 보니까 결국 이런 문제점들은 나중에 청일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면서 결국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일본이 내세웠던 근대화 운동인 메이지 유신과 명백히 구분되는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메이지 유신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에도 막부가 서양의 무력에 굴복해서 결국 서양과 통상조약을 맺게 됨에 따라서 에도 막부의 권위는 크게 실추되었습니다. 한편으로 서양과의 통상조약으로 인해서 일본은 계속해서 무역 적자를 겪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일본의 하급 무사들의 생활은 극도로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런 하급 무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존왕 양이 운동이 전개되었는데요. 여기서 존왕이란 것은 일본 천황을 떠받들고, 양이란 것은 서양 오랑캐들을 몰아내자는 운동이었습니다. 당시에 조슈번과 사스마번의 하급 무사들은 우선은 양이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서양과 직접적인 대결을 시도했었는데, 여기서 이들은 크게 깨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들 하급 무사들은 입장을 바꾸어서 서양의 무기를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한편으로 존왕 운동은 계속해서 전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일본 천황의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막부의 쇼군을 권력에서 몰아내야만 했습니다. 이에 이들은 막부 타도 운동을 다시 전개하게 되었고요. 이들 사스마본과 조슈번의 하급 무사들은 같이 힘을 뭉쳐서 마침내 에도 막부의 쇼군을 몰아내고 일본 천황인 메이지 천황 중심으로 새 정부를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1868년도에 있었던 메이지 유신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어서 메이지 유신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권력을 잡게 된 사스마번과 조슈번 출신의 관리들은 이때부터 일본 천황의 이름으로 다양한 개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서양과의 대결에서 이미 서양 문화의 우수성을 깨달았기 때문에 적극적인 근대화 정책을 펼쳤고, 이런 근대화 정책들은 모두 1870년대 때 단기간에 추진되었던 것이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우선은 폐번치현이란 정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번이란 것은 일본의 지방 다이묘를 뜻하는데, 폐번이란 것은 다이묘 제도를 폐지하고 치현이라 해서 군현 제도를 설치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군현이란 것은 일본 중앙정부가 직접 다스리는 시스템으로, 이는 강력한 중앙 집권화 정책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구시대적 산물이었던 신분제도를 폐지하게 되었고, 이제부터는 일본 국민이라면 누구나 군대로 도입시키는 징병제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근대 국민교육제도를 실시해서 의무교육제도도 이때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근대화 정책이라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식산흥업 정책이겠죠. 그래서 각종 산업을 일으키는 식산흥업 정책도 전개했던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으로 이와쿠라 사조였다는 1871년도에 파견하기도 했었는데요. 원래 이들은 서양 열강과의 불평등 조약을 개정하기 위해서 서양에 파견되었던 사신단이었습니다. 이들 중에 우리 한국인들한테 익숙한 인물로 이토 히로부미도 당시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추구하고 있었던 서양과의 불평등 조약 개정은 결국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그런 사절단 파견이 의미가 없었던 것은 아닌 것이, 이들은 서양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서양의 우수한 문화를 배울 수 있게 되었고, 이런 이들의 배움은 나중에 일본의 근대화 정책에도 크게 기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일본의 당시 대외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은 우선 청나라하고 청일 수호 조규 조약을 1871년도에 체결하게 되는데요. 이는 청나라와 일본이 당시에 대등한 입장에서 조약을 체결했던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공부할 때 일본 에도 막부는 청나라하고 공식적인 외교 관계는 맺지 않았다고 공부했었는데, 이 메이지 정부에 들어서 마침내 청나라하고 외교를 맺게 되었습니다. 특징은 당시에 이 청나라나 일본 모두 서양의 그런 힘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두 나라는 서로 간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협력하자는 차원에서 상호 대등한 관계로 조약을 맺었던 것이 특징입니다. 이어서 일본은 1874년도에는 타이완을 공격하게 되는데요.
당시에 류큐 어민들이 타이완으로 갔다가 타이완 원주민들한테 살해되었던 사건을 고시로 해서 일본이 타이완을 공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류큐의 경우에는 청나라도 당시 상당히 많이 개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류큐의 이권을 놓고 일본과 청나라가 서로 경쟁하는 체제였었는데, 일본이 정작 타이완을 공격했을 때 이것이 분명히 류큐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청나라는 크게 개입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일본은 청나라가 류큐에 큰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마침내 1879년에는 류큐를 병합해서 자신들의 영토로 삼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으로 일본은 당시 정한론을 누르면서 조선을 침략해서 조선과 1876년도에는 강화도 조약을 체결했던 것도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일본의 자유민권운동과 헌법 제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에서는 메이지 유신 이후로 본격적인 서양 문화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정치는 여전히 소수의 정치가들만이 권력을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서양 문화를 접했던 민중들은 1870년대부터 서양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자유민권운동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즉, 언론, 출판, 집회 등의 여러 자유를 보장하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메이지 정부는 이에 대해서 초창기 탄압으로 일관했는데요. 하지만 점차 민중들의 불만이 갈수록 고조되자 결국 메이지 정부도 이들에게 의회 개설을 마침내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1889년도가 되면 마침내 대일본 제국 헌법을 제정하게 되어서 여기서 29조 내용을 살펴보면은 일본 시민들에 대해서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등의 자유를 부분적으로나마 허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1890년에는 의회까지 개설이 마침내 되었습니다. 이 대일본 제국 헌법을 좀 더 살펴보면은 1조부터 20조까지 대부분의 내용이 천황과 관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천황을 굉장히 신격화하고 이 천황을 정치 군사의 최고 권력자이자 통수권자로 규정했던 것이 특징입니다. 이는 천황의 이름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일본이 나중에 천황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제국주의와 군국주의 길을 걷게 되었던 것이 이 대일본 제국 헌법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대일본 제국은 이 천황을 신격화하고 군국주의 기능을 할 수 있게 하는 한계점도 있지만, 한편으로 국민을 언론 결사 자유를 허용해 주었던 점에서는 나름 장점도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선의 근대화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의 근대화는 일본과 청나라에 비해서는 비교적 늦은 시기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우선 강화도 조약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강화도 조약은 일본과 맺었던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었는데, 이 조약을 계기로 해서 조선도 마침내 개항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서양 각국과도 조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조선은 본격적으로 근대화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선의 근대화 정책 추진은 쉽게 가지 못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 이모곤란이나 갑신정변 등의 굵직한 사건들이 발생했는데, 이런 사건에 대해서 모두 청나라의 도움을 받게 됨에 따라서 청나라의 조선 간섭이 심화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조선의 자주적 개혁 추진도 그만큼 크게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런 조선의 변화가 생겨나게 되었던 것은 동학농민운동입니다. 당시 부패한 조선 정부의 체제를 비판하면서 동학농민군은 동학농민운동을 일으키게 되었는데, 이를 진압할 힘이 없었던 조선 정부는 청나라에 다시 지원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청나라뿐만 아니고 일본까지 조선에 파병을 하게 되면서 이 청나라와 일본이 조선 내에서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전쟁이 바로 청일전쟁이었습니다. 청일전쟁을 계기로 해서 청나라의 간섭이 약해지게 되니까 조선 정부에서는 이때 군국 기무처를 중심으로 해서 개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개혁을 가리켜서 가보년, 을미년의 개혁을 일으켰다 해서 가보을미개혁이라 부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신분제를 폐지하고 과거제를 폐지하는 등의
전통적인 풍습을 폐지했던 것이 특징이고, 한편으로는 근대적 학교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유교 문화의 상징이었던 당시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을 자르는 단발령을 실시했던 것도 이때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갑오 을미개혁도 청일 전쟁에서 점차 일본이 주도권을 잡게 되면 따라서 일본은 이 갑오 을미개혁에 대해서 점차 간섭을 하게 되었고, 결국 갑오 을미개혁조차도 일본의 주도라는 한계점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번에는 청일 전쟁과 시모노세키 조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좀 전에 조선에서 동학농민운동이 발생하게 되어서 청나라와 일본 모두 군대를 파병하게 되어서 이 청나라와 일본 두 군대가 마찰이 생기게 됨에 따라서 조선에서 마침내 청일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공부했었습니다. 처음 청일전쟁이 발생했을 때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청나라의 우세를 점쳤습니다. 청나라의 규모가 일본보다 훨씬 컸을 뿐더러 청나라의 무기도 일본보다 우세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초 예상과는 달리 일본은 전쟁에서 압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였던 일본에 비해서 청나라는 지방 분권적이었고, 청나라의 양무파 관리들은 서로 견제하느라 전쟁에서 효율적으로 이렇게 군대를 이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일본은 압승을 거두게 되었고, 마침내 청나라는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 시모노세키 조약의 내용이 상당히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이 제1조 내용이 청나라는 조선에서 완전히 물러난다. 즉 조선을 자주 독립국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조선은 이 청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국가였었는데, 이제는 청나라가 조선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다르게 말하면 앞으로 이 조선의 경우에는 일본이 향후에 조선을 식민지로 삼겠다는 그런 의도도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본은 뿐만 아니라 청나라의 땅이었던 랴오둥 반도와 타이완까지 자신들의 영토를 얻게 되었고요. 또한 청나라로부터 막대한 배상금까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청일 전쟁이 굉장히 동아시아에 끼쳤던 영향은 컸는데, 그동안 이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국가가 중국이었다면 이 청일 전쟁을 계기로 해서 동아시아의 중심 국가가 중국에서 일본으로 바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마냥 웃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랴오둥 반도를 노리고 있었던 러시아는 이 일본이 랴오둥 반도를 가져가는 것은 향후 청나라한테 큰 위협이 된다면서 프랑스와 독일까지 끌어들여서 일본에게 랴오둥 반도를 다시 청나라에게 반환할 것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유럽의 세 나라가 일본을 간섭했다 해서 삼국 간섭 사건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당시 세 나라에 맞설 힘이 없었던 일본은 결국 랴오둥 반도를 반환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이 러시아가 굉장히 눈의 가시처럼 여겨지게 되었고, 이후로 나중에 일본과 러시아는 다시 전쟁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독립협회와 대한제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은 1890년대 들어서 을미사병과 아간파천 등의 일을 겪게 되면서 독립국으로서의 위신이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조선에 대해서 러시아가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 조선에서는 러시아와 일본 간의 세력 균형이 이루어졌던 것도 이 1890년대 중반과 1900년대 초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세력 균형이 이루어진다 해서 열강의 이권 침탈이 멈추었던 것은 아닙니다. 갈수록 열강의 이권 침탈이 점차 심해지게 되니까 이때 당시에 서재필을 중심으로 해서 의회 개설 운동이 추진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미국으로부터 돌아왔던 서재필은 독립신문과 독립협회를 만들면서 활동을 하게 되었고, 이 한국에도 의회라는 제도가 있어야 된다, 근대화된 정치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보수적이었던 고종은 당시에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한편으로 보수파의 반대로 마침내 독립협회를 해체시키게 되면서 한국 내에서 의회를 개설하자는 운동은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고종은 이후로 1899년에 되면은
대한국 국제를 공포하게 되었는데요. 이 내용들을 보면은 의회와 관계된 내용은 하나도 없고, 한편으로 국민의 자유 권리와 관련된 내용도 역시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이 황제권과 관계되어 있고, 이 황제권이 무한하다고 강조했던 것이 특징입니다. 명백한 보수적인 한계점이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변법 자강 운동과 의화단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청일전쟁 패배를 계기로 해서 청나라 정부에서도 느낀 점이 많았습니다. 이에 청나라 정부에서도 앞으로는 서양의 정치 제도까지 받아들여야겠다는 변법 자강 운동을 추진하게 되었는데요. 이 변법 자강 운동은 캉류웨이와 량치 차오를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이들은 일본처럼 청나라도 입헌 군주제와 의회제를 도입해야 된다는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법 자강 운동은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서태후 등의 보수파들은 무술 정변을 일으켜서 결국 이들을 내쫓고 결국 변법 자강 운동은 실패로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100일 동안 이들 캉류웨이가 권력을 잡았다라고 해가지고 이를 100일 천화라고도 부릅니다. 변법 자강 운동이 실패로 끝이 나고 난 다음에 서양 열강의 이권 침탈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청나라에서는 민중들을 중심으로 이 서양 열강을 몰아내자는 의화단 운동이 전개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들은 청나라 정부를 도와서 서양 세력을 멸망시키자는 부청 멸양과 크리스트교 교회를 공격하자고 해서 당시 중국 내에 있었던 서양인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청나라 정부에서도 여기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청나라가 당시 서양 열강을 현실적으로 이길 힘이 없었던 것을 판단하지 못했던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양 열강과 일본은 이에 대응해서 8개국 연합국을 조직해서 바로 이 청나라와 의화단 군에 대해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의화단 운동은 실패로 끝이 나게 되어서 진압되었고, 청나라 정부를 이끌고 있었던 서태후는 베이징을 벌리고 시안이란 곳까지 도망가는 수모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청나라 정부는 의화단 운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우고 열강과 신축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이 조약의 내용을 보면은 청나라 정부 입장에서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야 됐을 뿐만 아니라 이때부터 외국 군대의 베이징 주둔까지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청나라 입장에서는 상처만 남았던 이 사건이 의화단 운동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서구적 세계관의 확산에 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서양 문화가 본격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던 근대화 시기에 동아시아에는 적자 생존을 정당화하는 사회 진화론도 유입되게 되었습니다. 원래 진화론이라는 것 자체가 적자 생존이라 해가지고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라는 뜻이었죠. 사회 진화론은 이를 국가에까지 확장을 시켜서 국가들끼리의 관계에서도 강한 국가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하는 뜻이었습니다. 이런 사회 진화론은 당시 한중의 세 나라한테 나라가 강해지지 않으면 금방 망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에 먼저 일본에서는 가토 히로유키가 일본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강력한 천황 중심으로 제국주의 국가가 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량치 차오라는 사상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의 경우에는 중국도 강해지기 위해서는 헌법을 바꾸어서 스스로 강해져야 된다는 변법 자강 운동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조선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조선에서는 당시 실력 양성 운동의 일환으로 계몽 운동이 전개되었는데, 즉 한국에도 반드시 힘을 키워야만이 한국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그런 논리였습니다. 이렇게 사회 진화론은 한중의 삼국한테 모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근대 서양 문화의 도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서양 문화가 들어오면서 들어오게 되었던 것 중 하나가 신문입니다. 이 신문의 경우에는 중국과 일본에서 각각 하나씩을 대표적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중국에서는 신보라는 신문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개항장이었던 상하이에서 창간되었던 신문이고, 사장이 당시 영국인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신문으로는 요코하마에 있었던 마인지 신문이었는데요. 이건 1871년도에 만들어졌던 신문이고 최초의 일간지였습니다. 이런 신문들 특징 좀 잘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근대화 교육을 보겠습니다. 이 근대화 교육에 가장 앞장섰던 나라는 먼저 일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로 의무 교육 제도를 바로 도입을 하게 되었고요. 한편으로 도쿄 대학교도 1877년부터 바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앞으로 근대적 교육을 어떻게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던 것이 교육칙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일본 천황이 가족 중심의 충효관을 가지고 일본의 당시 시민들에게 앞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 필요성을 역설했던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당시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런 근대적인 교육이 1895년 갑오개혁 때 고종에 의해서 교육 입국 조서로 발표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이후로 근대적 학제가 이야기가 되었고 이후로는 교사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같은 해에 한성사범학교도 운영이 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전통 문화의 경향이 강했던 중국은 근대적 교육 제도 도입도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경사대학당 베이징에 세웠던 이 학교의 경우에는 1898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이는 지금 현재의 중국의 베이징 대학교의 전신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근대적인 개혁도 다소 늦어져서 과거제라는 전통적인 시험 제도를 폐지했던 것도 1905년이 되었을 때야 비로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개항장과 서구식 도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서양과의 무역 조약으로 인해서 일본에서는 요코하마, 중국에서는 상하이, 조선에서는 인천 등이 당시 무역의 중심지로 크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들 곳들은 조그마한 어촌 마을이었는데 당시 서양과의 무역으로 인해서 큰 규모의 항구 도시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전통적인 수도의 변모 작업도 있었는데요. 먼저 조선의 수도였던 한성이나 아니면 일본의 도쿄 같은 경우는 한성은 황성 만들기, 일본은 긴자 거리라 해서 서양식 건물들이 세워지고 도시 경관이 재정비되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철도의 경우에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요. 우선은 일본에서 먼저 도쿄와 요코하마 간에 1872년도에 처음으로 철도가 최초로 개통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서울과 인천을 연결하는 경인선이 1899년도에 개통되었습니다. 반면 청나라에서는 전통적인 풍습으로 인해서 철도에 대해서 비판 목소리가 굉장히 좀 컸었고 이에 청나라에서는 철도 개설도 그만큼 늦어졌던 점도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태양역의 경우에도 비슷했는데요. 이 서구식의 문화였던 태양역을 가장 먼저 받아들였던 나라는 일본이었고 1873년도에 처음으로 태양역을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조선의 경우에는 1896년 때 을미개혁 때부터 태양역을 사용하게 되었고 중국의 경우에는 청나라가 멸망하고 마침내 중화민국이 세워졌던 1912년이 되어서야 태양역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 위주로 근대 서양 문화의 도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7단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공부했던 내용도 다시 한번 보면 동아시아 각국의 개항 과정과 불평등 조약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특히 청나라의 경우에는 난징 조약, 그 다음에 베이징 조약에서 영국이나 프랑스와 불평등 조약을 맺게 되었다 했고요. 일본은 미국을 대상으로 해서 미일 화친 조약, 그 다음에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을 맺게 되었다.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본과 청나라가 서양과 불평등 조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이제는 서양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근대화 운동을 추진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청나라는 양무 운동을 펼치게 되었고 일본은 하급 무사들을 중심으로 메이지 유신 운동을 펼친다고도 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근대화 정쟁을 펼쳤던 일본과 청나라는 마침내 전쟁을 펼치기로 하는데
이 전쟁이 청해의 전쟁이었고, 이 청해의 전쟁의 결과 맺었던 조약이 시모노세키 조약이었던 것도 우리가 같이 공부했습니다. 한편으로 이 시기에 서양의 여러 문화가 들어오게 되면서 사람들의 생활 방식도 달라지게 되었는데, 이런 근대 문화의 도입과 확산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같이 공부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공부했던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 잘 하시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8단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